남편은 상간녀를 먹여 살리라며 아내에게 배달일까지 강요했습니다. 운명의 그날 밤 손에 쥔 로또 한 장이 50억에 당첨되면서 인생 최고의 순간을 맞이해야 했지만 오히려 끔찍한 치욕을 맛보게 됩니다. 가족에게 당첨 소식을 알리기도 전에 시어머니의 따귀를 맞고 집에서 쫓겨나기까지 했죠. 하지만 울며 불며 원망하는 대신 저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가난한 배달원 행세를 계속했죠.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불과 3일 만에 그토록 뻔뻔했던 시댁 식구들이 길바닥에 나앉아 후회의 눈물을 흘리게 될 줄은. 그 짧은 3일 동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내의 반격이 어떻게 시댁 전체를 나락으로 떨어뜨렸을까요? 그리고 가난을 연기한 아내의 결정 뒤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오늘따라 서울의 저녁 하늘은 구멍이라도 뚫린 듯 비를 퍼부었습니다. 무거운 빗방울이 헬멧 유리를 때리며 시야를 온통 흐려놓았습니다. 집으로 이어지는 좁은 골목길이 오늘따라 유난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빗물은 오토바이 바퀴 절반이 잠길 정도로 차올라 있었죠. 저는 스로틀을 당겼습니다. 낡은 오토바이는 흙탕물 속을 힘겹게 헤치며 나아갔고 저는 손님의 음식이 젖지 않도록 안간힘을 썼습니다. 이 배달만 마치면 쉴 수 있습니다. 제가 가정이라고 부르는 그 집으로 돌아갈 수 있죠. 단 한 번도 따뜻했던 적 없는 곳이지만요. 마지막 배달지는 공교롭게도 제가 사는 동네였습니다. 주소는 행복 아파트 702호.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희 집이잖아요. 뭔가 착오가 있었을 겁니다. 제 남편 민주는 배달 음식을 절대 시키지 않는 사람이니까요. 특히 이렇게 비싼 음식은 더더욱요. 늘 바깥 음식은 맛이 없다며 아내가 해준 밥이 최고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제가 차린 밥상 앞에서는 온갖 투정을 부리는 사람이었죠. 저는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같은 층 다른 집에서 주문했는데 호수를 잘못 적었을 거라고요. 저는 엘리베이터 7층 버튼을 누르면서도 마음속 의심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와 윙윙거리는 바람 소리만이 애처롭게 들려왔습니다. 702호 문 앞에 서서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틀림없는 우리 집이었습니다. 짙은 갈색의 현관문. 제가 하도 졸라서 민준이 마지못해 사준 고양이 모양의 발매트까지 혹시 저를 위해 깜짝 이벤트를 준비한 걸까요? 낭만적인 생각이 스쳤지만 이내 냉혹한 결혼 생활의 현실에 부딪혀 사라졌습니다. 지난 5년간 민주는 단 한 번도 로맨틱한 남편이었던 적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몇 초간 망설이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 번 눌렀지만 소름 끼치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복도를 스치자 몸이 저절로 움츠러들었습니다. 저는 문에 귀를 바싹 대고 아내 소리를 들으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그때 안에서 들려서는 안 될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여자의 앙칼진 웃음소리, 남자의 나른한 목소리, 그리고 아내라면 결코 착각할 수 없는 은밀한 신음소리까지 온몸이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들린 음식 상자가 천근만근처럼 무거워져 하마터면 놓칠 뻔했습니다. 집 열쇠는 비옷 주머니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꺼냈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술듯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감히 믿을 수가 없었죠. 잘못 들었을 거라고, 그냥 TV 소리일 거라고, 민준이 영화라도 보고 있는 걸 거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잔인한 이성은 제가 틀리지 않았다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꽂아 살짝 돌렸습니다. 문은 안에서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역겨움과 고통이 가슴 속에서 소용돌이쳤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 작은 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거실은 어지럽혀져 있었고 민준의 셔츠부터 여자의 얇은 슬립까지 옷가지들이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일 밤 TV를 보던 바로 그 소파 위에서 제가 청춘을 바쳐 뒷바라지한 남편, 민준이 젊고 아름다운 여자와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들은 쾌락에 빠져 제가 들어온 것조차 모르고 있었죠. 그 여자는 언뜻 보니 민준이 제 앞에서 늘 칭찬하던 회사 신입 인턴 아름이었습니다. 아름 씨는 예쁘고 능력도 있는데 당신은 하루 종일 부엌대기처럼 기름 냄새나 풍기고. 민준은 그렇게 말했었죠. 그때 저는 그저 농담이라 생각하며 웃어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말이 비수처럼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채 서 있었습니다. 빗물과 뒤섞인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손에 들고 있던 음식 상자가 바닥으로 툭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그 소리에 두 사람은 마침내 황홀경에서 깨어났습니다. 민주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고 저를 보자 그의 얼굴은 놀라움에서 당황, 이내 분노와 뻔뻔함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황급히 담요를 끌어다 상간녀의 몸을 가리며 제게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이 시간에 여길 왜 와? 누가 마음대로 문 열고 들어오래.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오고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사랑하겠다던 남자가 이제는 저를 불청객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상간녀 아름 역시 조금도 부끄러워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민준의 품에 파고들며 도전적이고 경멸적인 눈빛으로 저를 쏘아봤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봤지, 당신은 졌어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벙어리야. 왜 왔냐고 묻잖아. 민준의 목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마치 잘못한 사람이 자신이 아니라 저인 것처럼요. 그의 뻔뻔함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분노가 고통을 집어삼키며 제 안에서 타올랐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이 감히 나한테 물어? 당신들 지금 우리 집에서 뭐 하는 거야? 민주는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은 수천 마디 욕설보다 더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태연하게 셔츠를 꿰어 입으며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우리 집 착각하지 마. 이 집 내 명이야. 당신은 그냥 얹혀 사는 식충이라고. 당신 꼴 좀 봐. 사람 꼴이 그게 뭐야. 맨날 냄새나는 배달복이나 입고 다니고 얼굴은 귀신처럼 허옇게 질려가지고 어떤 남자가 참고 살겠어.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바늘처럼 제 살을 찔렀습니다. 식충이라고요.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그의 삼시세끼를 챙겨준 사람이 저였습니다. 그의 회사가 어려워졌을 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배달 일을 하며 생활비를 벌어 그가 큰일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준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제가 번 돈은 단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모두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저를 식충이라고 하다니요. 뭐라고요? 다시 말해봐요. 저는 눈물을 쏟아내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내 짐이고 식충이라고. 민주는 제게 다가와 멱살을 잡았습니다. 애도 못 낳는 주제에 내 커리어에 도움도 안 되면서 돈만 축내는 여자. 당신이 그 오토바이 배달로 버는 푼돈이 뭐 대단한 줄 알아? 내 접대비 한 번이면 끝나는 돈이야. 이 천하의 나쁜 놈. 저는 온 힘을 다해 그를 밀쳐냈습니다. 그 돈, 내 피땀이야. 내가 비 맞고 바람 맞아가며 이 집을 위해 벌어온 돈이라고. 당신, 내 돈으로 이 여자 먹여 살린 거야? 입 닥쳐. 민주는 손을 휘둘렀고 제 뺨 위로 불꽃이 튀었습니다. 너무나 강한 힘에 저는 비틀거리며 차가운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머리가 윙윙 울리고 뺨은 불덩이처럼 뜨거워졌습니다. 입안에서는 짠 피 맛이 느껴졌죠. 그의 상간녀 아름이 그때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꿀처럼 달콤했지만 뱀의 독처럼 악랄한 목소리였죠. 민준 씨, 저런 사람 때문에 화내지 마요. 가치도 없잖아요. 뭘 모르면 가르쳐주면 되는 거죠. 그러더니 그녀는 제게 다가와 가증스러운 동정의 눈빛으로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서연 씨, 현실을 받아들여요. 사랑엔 죄가 없어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 죄인일 뿐. 민준 씨는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마지막 자존심이라도 지키고 싶으면 스스로 떠나는 게 좋을 거예요. 자존심이요. 이 지경에 무슨 자존심이 남았겠습니까? 저는 그 뻔뻔한 불륜 남녀를 올려다봤습니다. 마음속의 고통은 증오로 변해 있었습니다. 꺼져. 둘 다 내 집에서 당장 꺼져. 저는 절망 속에서 소리쳤습니다. 꺼져야 할 사람은 당신이야. 민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여긴 내 집이야. 당신은 여기 있을 권리 없어.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그러고는 그는 저를 일으켜 세워 짐승을 끌고 가듯 문 밖으로 끌고 갔습니다. 저는 발버둥 치며 보이는 모든 것을 붙잡으려 애썼지만 연약한 여자의 힘으로는 분노에 찬 남자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는 문을 활짝 열어 저를 복도 밖으로 내동댕이 치고 제 가방을 던졌습니다. 다시는 여기 나타나지 마. 문은 제 앞에서 쾅 하고 닫혔습니다. 저는 어둠과 빗소리 그리고 극한의 고통과 함께 문 밖에 갇혔습니다. 저는 주저앉아 무정한 나무 문을 두드리며 그의 이름을 부르짖었지만 안에서는 소름 끼치는 침묵만이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요? 비틀거리며 일어섰을 때 온몸은 비에 젖어 꽁꽁 얼어 있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에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불행한 딸 때문에 부모님이 걱정하고 마음 아파하시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처 없이 헤맸습니다. 그러다 한순간 약해진 마음에 다시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님이 떠올랐습니다. 저를 좋게 대한 적은 없었지만 그래도 같은 여자고 어머니니까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착각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민준과 상간녀는 보이지 않았고 시어머니 혼자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 비참한 몰골을 보고도 안부는커녕 독설부터 내뱉었습니다. 어딜 쏘다니다가 이제야 기어들어와. 또 어디서 놀다 왔지? 하여간 분수를 모르는 것들은. 저는 눈물을 삼키며 시어머니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제 편이 되어주시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 말이 끝나자마자 박 여사는 벌떡 일어나 제 얼굴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네가 감히 그런 말을 해? 내 꼴을 좀 봐. 애도 못 낳는 주제에 남편 간수도 못해. 민준이가 너한테 질리는 게 당연하지. 내가 처음부터 말했잖아. 너 같은 시골뜨기는 내 아들한테 안 어울린다고. 다른 여자 만나는 게 당연해. 그래야 이 집안대를 이을 손주를 보지. 어머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충격에 빠져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가 틀린 말 했어? 그녀는 눈을 부릅떴습니다. 아름이는 예쁘고 교양 있는 데다 곧 민준이 애도 가질 거야. 그러니 눈치껏 짐 싸서 나가. 새 사람 들어올 자리나 만들어. 이 집은 애도 못 낳는 너 같은 거 안 받아줘. 그러고는 그녀는 제 방으로 들어가 제 옷과 짐을 모두 마당으로 내던졌습니다. 꺼져. 당장 내 집에서 꺼져. 사람 불러서 끌어내기 전에. 그녀는 저를 문 밖으로 밀치고 문을 잠가 버렸습니다. 저는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마당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사방에는 제 옷가지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죠. 하늘을 가르는 천둥 소리가 제 마음을 갈갈이 찢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남편, 가족, 집, 지난 5년간 제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이제 한 줌의 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거대한 벨벳천처럼 도시를 뒤덮었습니다. 비는 그칠 기미 없이 더욱 거세게 내리쳤습니다.
마치 고통스러운 하루의 흔적을 모두 씻어내려는 듯이요. 저는 텅 빈 거리를 정처 없이 헤맸습니다. 쏟아지는 비는 얇은 옷을 흠뻑 적셨고 차가운 기운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고통이 육체의 감각을 마비시켰습니다. 민준과 손잡고 걷던 익숙한 거리를 지날 때마다 기억들이 슬로우 모션 필름처럼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미소를 가진 그를 처음 만났던 날, 그는 저를 사랑한다고,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죠. 저는 순진하게도 그 말을 맹신했습니다.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던 결혼식 날, 저는 스스로가 세상에서 가장 운 좋은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현명하고 좋은 아내가 되어 이 작은 가정을 꾸려나가겠다고 다짐했죠. 그리고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지난 5년간 저는 저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시댁을 위해 살았죠.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민주는 된장찌개를, 시어머니는 누룽지를 좋아하셨죠. 저는 두 사람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아침을 차리고 나면 서둘러 출근했고 퇴근 후에는 다시 부엌으로 직행해 저녁 준비와 정리를 했습니다. 단 하루도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바보라고 너무 많이 희생한다고 했지만 저는 그저 웃었습니다. 부부라면 희생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사랑과 존중만 돌려받을 수 있다면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제 희생은 그의 눈에 당연한 의무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자신과 어머니를 모시는 것을 당연한 책임이라고 여겼습니다. 결혼 초 민주는 제게 잘해줬습니다. 하지만 그의 일이 잘 풀리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는 변했습니다. 짜증이 늘고 까다로워졌으며 술에 취해 늦게 귀가하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제가 만든 음식, 입은 옷, 심지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까지 모든 것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꼴 좀 봐. 옷 입는 건 촌스럽고 몸은 비쩍 말라깽이니까 애가 생기겠어. 그의 말은 보이지 않는 칼이 되어 제 자존심을 베었습니다. 저는 수없이 울었고 스스로를 바꾸려 노력했습니다. 화장하는 법을 배우고 더 예쁜 옷을 사입었습니다. 아이를 갖기 위해 온갖 병원을 다니며 약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소용없었죠. 의사는 제 건강은 정상이며 아마 민준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병원에 가보자고 했을 때 그는 미친 여자, 쓸모없는 여자라며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시어머니도 아들 편을 들며 모든 죄를 제게 돌렸습니다. 독이 든 나무에 열매가 안 열리듯 독한 계집에겐 자식이 없는 법이지. 우리 집안이 복이 없어서 너 같은 걸 며느리로 들였어. 저는 모든 것을 참고 견뎠습니다. 언젠가 민준이 제 사랑과 희생을 알아주고 예전에 다정한 남편으로 돌아올 거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오늘까지 그 헛된 희망으로 스스로를 속여왔습니다. 바로 오늘 제 눈으로 모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인내심은 바닥났고 모든 것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저는 길가의 버스 정류장 의자에 주저앉아 떨리는 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고통과 분노, 절망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왜 인생은 저에게 이토록 잔인할까요?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저는 그저 행복한 가정, 사랑하는 남편을 원했을 뿐인데 그것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목 놓아 울었습니다. 기구한 제 운명과 무의미하게 흘러가 버린 청춘을 위해 울었습니다. 제 울음소리는 애처로운 빗소리와 뒤섞여 처량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홍수에 휩쓸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떠내려가는 나뭇잎 같았습니다. 눈앞의 미래는 한 줄기 희망도 없는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습니다. 차라리 죽고 싶었습니다. 이 고통을 끝낼 수만 있다면요. 하지만 그때 고향에 계신 늙은 부모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죽으면 누가 부모님을 돌볼까요? 하나뿐인 딸이 그렇게 비참하게 떠났다는 소식을 들으시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요? 안 돼. 죽을 수 없어. 살아야 해. 그들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살아야 해. 내 자신을 위해 떳떳하게 살아야 해. 마침내 비가 잦아들고 차가운 공기 속에 안개비만 흩날렸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지만 동쪽에서 희미한 빗줄기가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은 여전히 어두운 밤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젖은 보도블록 위를 영혼 없이 걸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고 그저 걷고 또 걸으며 고통이 제 영혼을 갉아먹도록 내버려뒀습니다.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점심 이후로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길바닥에 던져졌던 가방을 뒤졌습니다. 다행히 지갑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안에는 구겨진 지폐 몇 장과 동전 몇 개, 다 합쳐서 5만 원도 채 되지 않는 돈이 전부였습니다. 그것이 제가 가진 전부였죠. 주위를 둘러보니 작은 슈퍼가 막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저는 들어가서 빵 하나와 생수 한 병을 샀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딱한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제 몰골이 꽤나 비참해 보였나 봅니다. 저는 감사 인사를 하고 근처 벤치에 앉았습니다. 퍽퍽한 빵은 잘 넘어가지 않았지만 살기 위해 억지로 삼켰습니다. 힘을 내야 했습니다. 빵을 먹고 있는데 로또를 파는 할아버지 한 분이 지나갔습니다. 허리는 구부정하고 얼굴은 고단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죠. 할아버지는 제게 로또 한 장을 사달라고 권했습니다. 당장 내일 먹을 밥값도 없는데 무슨 로또냐며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어쩌면 저 할아버지의 모습에서 제 자신을 봤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둘 다 폭풍 우치는 인생 속에서 희미한 희망 하나에 매달리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냥 한 장 사기로 했습니다. 제 자신에게 작은 희망을 선물하고 할아버지도 조금이나마 돕는 셈치기로요. 저는 2만 원을 건네고 제 생일이 들어간 번호 조합의 로또 한 장을 무심코 골랐습니다. 할아버지는 연신 고맙다고 인사하며 다시 고단한 삶의 여정을 떠났습니다. 저는 손에 든 로또를 보며 스스로를 비웃었습니다. 이 지경에 무슨 헛된 꿈을 꾸는 건지. 로또 1등 당첨.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려운 일일 겁니다. 저는 로또를 주머니에 쑤셔 넣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친정에도 갈 수 없고 이 도시엔 기댈 친구 하나 없었습니다. 일단 싼 방이라도 얻어 며칠 지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은 돈으로는 며칠 버티기 힘들겠죠. 그 후엔 새로운 일을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고졸 학력으로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부정적인 생각들이 다시 저를 덮쳤습니다. 바로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서연 씨 되시죠? 상냥한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그런데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서연 씨. 저는 동행복권 고객센터 직원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전화드렸어요. 오늘 아침에 구매하신 로또가 1등 50억 원에 당첨되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귀가 멍멍해졌죠. 제가 잘못 들은 걸까요? 50억 원. 저 장난 전화 아니죠. 저는 더듬거리며 되물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아닙니다. 고객님. 고객님의 로또 번호가 어젯밤 추첨 결과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억만장자가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여전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황급히 주머니에서 로또를 꺼내 문자로 온 당첨 번호와 하나씩 비교했습니다. 세상에 정말이었습니다. 5, 12, 21, 33, 38, 45.
단 하나의 숫자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로또에 당첨된 겁니다. 저는 벤치에 망연자실하게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고통과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벅차오르는 행복의 눈물이었죠. 제 인생에 정말로 기적이 찾아온 겁니다. 제가 절망의 끝자락에 서 있을 때 하늘은 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제게 살 길을, 인생을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50억 원, 평생 꿈도 꿔보지 못한 거액입니다. 이 돈으로 저는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할 수도 있고, 누구의 멸시나 모욕도 받지 않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 자신을 위한 정의를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준과 그의 어머니가 제게 저지른 죗값을 치르게 할 겁니다. 그들이 후회하며 제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빌게 만들 겁니다. 복수를 위한 계획이 제 머릿속에서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순하고 약해 빠진 서연이 아닐 겁니다. 더 강하고 더 똑똑하고 더 잔인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겁니다. 운명의 전화 한 통은 벼락과도 같았습니다. 파괴가 아닌 재탄생을 위한 벼락이었죠. 충격과 불신으로 정신을 차릴 수 없었던 시간이 지나고 저는 서서히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TV에 나오는 다른 당첨자들처럼 서둘러 기뻐하거나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최근 겪은 거대한 고통은 저를 무서울 정도로 침착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하늘이 제게 인생을 다시 쓸 기회를 준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바삐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비치며 눈물 자국과 옷에 남은 밤새의 빗물을 말려주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이 거액을 어떻게 쓸지에 대한 사치스러운 계획이 아닌 치밀한 복수 계획이 서서히 모양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민준과 시어머니에 대한 분노와 증오는 제 눈을 멀게 하는 대신 그 어느 때보다 저를 명철하고 계산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사실을 절대 비밀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특히 민준과 박 여사는 알아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들의 탐욕스럽고 비열한 본성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제가 50억을 가졌다는 걸 알면 그 돈을 빼앗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겁니다. 과거 부부의 정을 들먹이거나 달콤한 말로 회유하거나 심지어 법을 이용해서라도 저를 괴롭힐 게 뻔했죠.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이 돈은 제 것입니다. 제 무기입니다. 반드시 제 손에 꽉 쥐고 있어야 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헝클어진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안전하고 은밀한 거처가 필요했습니다. 계속 길거리를 헤맬 수도 예전처럼 고시원에 살 수도 없었습니다. 민준이 분명 찾아올 테니까요. 과거와 완전히 단절된 새로운 신분, 새로운 삶이 필요했습니다. 최대한 비밀리에 당첨금을 수령한 후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명품 쇼핑이나 고급 주택, 외제차 구매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보안이 철저하기로 유명한 강남의 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혼자 살기에 딱 맞는 작은 평수의 오피스텔을 임대했죠. 계약서에는 제 본명을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황한현이라는 새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앞으로 제 인생이 이 이름처럼 평안하고 자유롭기를 바랐습니다. 다음은 외모를 바꿔야 했습니다. 낡은 배달 유니폼을 입고 초라했던 시골뜨기 서연은 사라져야 했습니다. 저는 배영 헤어 살롱에 들어가 몇 년간 길러온 긴 머리를 싹둑 잘라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자연스러운 웨이브를 넣은 단발머리는 제 얼굴을 훨씬 세련되고 개성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피곤하고 초췌한 기색을 감추기 위해 가벼운 화장도 배웠습니다. 백화점에 가서는 새 옷들을 샀습니다. 비싼 명품이 아니라 자신감 있고 교양 있는 여성의 이미지를 만들어줄 단정하고 세련된 오피스 룩으로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고 저 자신도 거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거울 속 여자는 과거의 순종적이고 굴욕적인 모습 대신 단호하고 예리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통은 저를 죽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들었죠. 이제 안전한 거처와 완벽한 위장이 준비되었으니 계획의 다음 단계로 나아갈 차례였습니다. 다가올 전쟁에서 저를 도와줄 법률 전문가, 동맹이 필요했습니다. 혼자서는 싸울 수 없었습니다. 유능한 변호사가 필요했죠. 새 오피스텔에서 뜨거운 커피를 손에 들고 반짝이는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저는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민준, 그리고 박 여사, 당신들이 내게 한 짓, 원금의 이자까지 쳐서 전부 갚아주겠어. 이 연극의 감독은 바로 나야. 그리고 결말은 절대 비극이 아닐 거야. 이 넓은 서울에서 믿을 만한 변호사를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친구에게 물어볼 수도, 대충 검색해서 찾아갈 수도 없었죠. 그 사람은 제 모든 비밀과 계획을 알게 될 테니까요. 작은 실수 하나가 모든 것을 망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인터넷으로 평판 좋은 로펌들을 검색하고 변호사들의 프로필과 그들이 맡았던 사건들을 꼼꼼히 읽었습니다. 특히 이혼 및 재산 분쟁 전문 변호사들을 눈여겨봤습니다. 마침내 저는 전문성과 높은 승소율로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로펌 중 하나인 민행김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은 로펌 대표인 김민규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실력과 인품을 겸비했고 특히 가정폭력과 외도가 얽힌 복잡한 이혼 소송의 경험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로펌에 전화해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비서는 상담 내용을 물었고 저는 간단히 이혼 절차에 대해 상담받고 싶다고만 말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평범한 옷차림에 가벼운 화장을 하고 평범한 직장인처럼 보이도록 꾸몄습니다. 갑자기 부자가 된 흔적을 조금도 드러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행김 로펌은 강남의 큰 길가에 위치한 아주 크고 전문적인 느낌의 건물이었습니다. 비서의 안내를 받아 작은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몇 분 후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키가 크고 강직한 인상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김민규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제게 앉으라고 권하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규 변호사입니다. 어떤 문제로 오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심호흡하며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하려 애썼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지옥 같았던 5년의 결혼 생활, 제 희생, 민준의 폭력성, 시어머니의 모진 구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가족을 돕기 위해 얼마나 힘들게 배달 일을 했는지, 그리고 그 돈을 그들이 어떻게 착취했는지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우리 집에서 제가 목격했던 가슴 아픈 장면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울거나 하소연하지 않고 담담하고 차분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저를 불쌍한 피해자가 아닌 강한 여성으로 봐주길 바랐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동안 김 변호사는 아무 말 없이 듣기만 했습니다. 가끔 고개를 끄덕이며요. 그의 눈빛은 집중되어 있었고 작은 디테일 하나 놓치지 않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그는 공감 어리지만 매우 전문적인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힘드셨겠군요. 말씀하신 내용에 따르면 남편분은 혼인과 가족에 관한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했습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할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이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죗값을 치르게 하고 싶어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모든 것을 되찾고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매장되길 바랍니다. 김 변호사는 제 결심에 조금 놀란 듯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증거가 필요합니다. 서연 씨. 법정에서 증거 없는 진술은 큰 효력이 없습니다. 남편의 외도와 폭행에 대한 증거가 있으신가요? 이것이 바로
제가 기다리던 말이었습니다. 변호사님, 바로 그래서 제가 찾아온 겁니다. 지금까지는 너무 순종적으로 당하기만 해서 구체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수집할 겁니다. 합법적이고 효과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저는 아직 로또 당첨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전문성과 진심을 시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빈털터리 여성을 그가 어떻게 도울지 보고 싶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저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우 실질적인 조언들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을 이용해 민준과 시어머니의 욕설과 협박이 담긴 대화를 녹음하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작은 멍자국이라도 폭행을 당하면 즉시 병원에 가서 상해 진단서를 발급하더라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민준과 아름의 부적절한 관계를 증명할 사진이나 영상을 확보하기 위한 추적 방법도 알려주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침착함과 인내심입니다. 그가 강조했습니다.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들켜서는 안 됩니다. 여전히 약하고 이 결혼을 되돌리고 싶어 하는 척 연기하세요. 그들의 방심이 바로 우리의 가장 큰 무기가 될 겁니다. 상담은 거의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로펌을 나설 때 제 마음은 훨씬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제대로 된 사람을 찾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김 변호사에게 상담료를 지불했습니다. 예전에 저에게는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었죠.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투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로펌을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니 서울의 햇살은 눈부시게 따뜻했습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첫걸음은 내디뎠습니다. 앞길은 길고 험난하겠지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님과의 상담 후 저는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계획의 성공 여부는 민준과 시어머니가 경계심을 풀고 스스로 본성을 드러내게 만드느냐에 달려 있었죠.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그동안 그들에게 제공해왔던 돈줄을 끊어야 했습니다. 제가 배달일로 벌었던 월 수백만 원의 돈은 꼬박꼬박 민준의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그 돈으로 공과금과 생활비를 냈고 당연히 상간녀를 먹여 살리는데도 썼을 겁니다. 이 돈줄이 갑자기 끊기면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궁핍함은 그들의 탐욕과 이기심, 잔인함을 모두 드러나게 만들 테니까요. 하지만 그냥 일을 그만두고 사라질 수는 없었습니다. 민준이 바로 의심할 겁니다. 그가 반박할 수 없는, 심지어 동정심까지 유발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야말로 가장 완벽한 시나리오였습니다. 저는 연극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고시장에 가서 마치 큰 사고를 겪은 것처럼 보이는 망가진 낡은 오토바이를 한 대 샀습니다. 낡은 옷 몇 벌도 사서 넘어진 것처럼 보이게 몇 군데를 찢었습니다. 약국에 가서는 붕대와 소독약, 그리고 가짜 팔걸이 깁스를 샀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저는 해가 질 무렵 어둑어둑한 시간을 골라 행동에 옮겼습니다. 그 낡은 오토바이를 몰고 외곽의 한적한 도로로 갔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가짜 사고 현장을 만들었죠. 오토바이를 길가에 쓰러뜨리고 주변에 잡동사니 몇 개를 흩뿌렸습니다. 그런 다음 팔과 다리에 소독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은 뒤 팔걸이 깁스를 착용했습니다. 옷에 흙을 묻히기 위해 길가의 풀밭에서 몇 바퀴 구르기까지 했습니다. 오토바이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니 웃음이 나왔습니다. 너무나 비참하고 불쌍해 보여서 저 자신도 진짜 사고를 당했다고 믿을 뻔했습니다. 무대는 만들어졌고 이제 주연 배우가 관객에게 전화를 걸 차례였습니다. 저는 제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길가 포장마차에 어린 학생에게 부탁해 대신 전화를 걸어달라고 했습니다.
이 전화번호 주인이 사고를 당했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발견해서 가족에게 연락하는 거라고 말해달라고 일러두었죠. 저는 나무 뒤에 숨어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전화벨이 울리고 수화기 너머로 민준의 까칠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요? 학생은 제가 시킨 대로 말했습니다. 민준 쪽에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그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사고가 어디서 났다고요? 많이 다쳤어요. 어느 병원으로 갔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걱정하는 듯했지만 저는 잘 압니다. 그가 걱정하는 것은 제 목숨이 아니라 앞으로 닥칠 번거로움과 비용일 거라는 걸요. 저 잘 모르겠어요. 구로구에 있는 X병원으로 가보세요. 사람들이 거기로 데려갔어요. 학생은 제 말대로 전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학생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재빨리 택시를 잡아 안전한 제 오피스텔로 돌아왔습니다. 지금부터는 불쌍한 환자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야 했습니다. 예상대로 약 30분 후 민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최대한 힘없고 가냘픈 목소리를 냈습니다. 여보세요, 서연아, 어떻게 된 거야? 사고가 어떻게 난 건데 지금 어디야? 민준은 다급하게 물었지만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오토바이가 와서 받고 그냥 도망갔어. 사람들이 병원으로 데려다 줬는데 의사 선생님이 팔에 금이 가고 타박상이 심해서 며칠 입원해야 한대. 저는 억지로 흐느끼는 소리를 냈습니다. 너무 아파, 여보. 아, 진짜 재수없게. 그래서 병원비는 누가 내? 그는 제가 예상했던 가장 궁금해할 질문을 바로 던졌습니다. 나 돈 없어. 사고 낸 사람도 도망갔고 의사 선생님이 최소 2~3달은 쉬어야 한대. 무거운 거 들면 안 된대.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강조하며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민준이 나지막이 욕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가식적인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일단 푹 쉬어. 지금 어디야? 엄마랑 같이 가볼게. 아니, 괜찮아. 저는 황급히 거절했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도와주셔서 할머니 댁에서 신세 지고 있어. 병원 근처인데 혼자 사신대. 여기서 지내는 게 더 편할 것 같아. 당신이랑 어머님 번거롭게 하고 싶지 않아. 그들이 찾아오지 못하도록 이유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들통날 테니까요. 민준도 굳이 병원에 와서 저를 간호하고 싶지는 않았는지 제 말을 듣고는 바로 동의했습니다. 그래, 그것도 괜찮겠네. 그럼 푹 쉬고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해. 그는 전화를 끊었고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첫 번째 연극은 성공했습니다. 그들의 돈줄은 끊겼습니다. 이제 돈이 없는 그들의 진짜 얼굴이 어떻게 드러날지 기다리기만 하면 됐습니다. 사고 후 첫 며칠 동안 민주는 가끔 전화를 걸어 제 안부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점점 뜸해졌고 내용은 항상 똑같은 질문 하나로 귀결되었습니다. 좀 괜찮아졌어. 언제 다시 일할 수 있는데? 그는 제가 밥은 먹었는지 아픈 곳은 없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의 유일한 관심사는 서연이라는 이름의 돈 버는 기계가 언제 다시 작동할 수 있는지 뿐이었습니다. 저는 제 역할을 충실히 해냈습니다. 그가 전화할 때마다 저는 온종일 쑤시는 통증에 대해 힘없는 목소리로 신음하며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절대적으로 안정을 취하라고 했다. 그렇지 않으면 뼈가 제대로 붙지 않아 평생 장애를 가질 수도 있다고 했다고요. 장애라는 두 글자를 듣자 민주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는 진짜 짐을 떠안게 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집에는 제가 없으니 모든 것이 엉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수발에 익숙해진 박 여사는 이제 모든 것을 스스로 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요리도 할 줄 몰랐고 청소도 게을리했습니다. 원래도 깨끗하지 않았던 집은
이제 돼지우리처럼 변해갔습니다. 매일 식탁에는 계란 프라이와 데친 나물이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하루 종일 민준에게 투덜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제가 집 나가니까 집이 아주 쓰레기장이구나. 밥 해주는 사람도 없고 치우는 사람도 없고 쟤를 뭐하러 데려왔는지 몰라. 이제 저렇게 드러누웠으니 우리 모자는 누가 챙겨주냐. 민주는 수입원이 끊겨 이미 짜증이 나 있던 터에 어머니의 잔소리까지 듣자 더욱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에게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 화를 전화로 제게 풀었습니다. 약 2주 후 그들의 인내심은 바닥났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인터넷 요금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상간녀 아름도 민준에게 이것저것 사달라고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은 재정적 압박을 느끼기 시작했고 더 이상 가식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가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죠. 야, 똑똑히 들어. 이제 아픈 척 그만해. 당신이 그렇게 드러누워 있으면 누가 돈 벌어서 이 집 먹여 살리는데 우리 모자 지금 굶어 죽게 생겼다고. 저는 여전히 힘없는 목소리를 유지했지만 마음속으로는 통쾌했습니다. 마침내 여우가 꼬리를 드러냈군요. 저는 김 변호사님이 일러준 대로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무슨 말이야. 나 정말 사고 났는데 의사 선생님이 쉬어야 한다고 많이 움직이면 안 된다고 했어. 저는 흐느끼는 척했습니다. 어느 병원 의사인데 나 속일 생각 마. 똑똑히 말하는데 당장 일하러 나가든지 아니면 이 집에 다시는 발들일 생각도 하지 마. 그가 전화기 너머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너무 아파. 팔이 아직 안 움직여져. 아프긴 뭐가 아파. 당신 같은 식충이는 꾀병만 늘었지. 난 몰라. 내일 당장 일 시작해서 돈 붙여. 안 그러면 당신 혼자 알아서 살아남든가. 그러고는 민주는 매정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지만 슬픔 때문이 아니라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눈에 저는 돈 버는 도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겁니다. 도구가 고장나자 그는 가차없이 버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몇 분 후 이번엔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녀는 가식도 없이 특유의 날카롭고 악독한 목소리로 본론부터 말했습니다. 야, 서연이냐? 아직 살아있었어? 난 어디 길바닥에서 죽은 줄 알았네. 잘 들어. 민준이한테 다 들었어. 이제 연극 그만해. 너 같은 시골뜨기 주제에 어디서 아가씨 행세야. 남들 수발이나 받으면서 누워있게. 너 때문에 우리 모자가 며칠째 라면만 먹고 있는 거 알아? 어머니,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틀린 말했어. 똑똑히 말하는데 일 다시 시작해서 돈 안 보내면 가만 안 둘 거야. 내가 직접 찾아가서 머리끄덩이 잡고 끌고 나올 테니까. 쓸모없는 며느리 주제에 애도 못 낳으면서 게으르기까지 집안에 해만 끼치는 것.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제 눈물은 이미 오래전에 말라버렸습니다. 저는 그저 전화기가 그 모든 독설을 녹음하도록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남편과 어머니라고 불렀던 두 사람의 진짜 얼굴을 폭로할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겁니다. 전화가 끝나고 저는 녹음을 멈추고 씁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제 연극은 기대 이상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공격할 가장 날카로운 무기를 제 손에 쥐어준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궁핍과 분노 속에서 허우적거릴 때 저는 다음 일격을 가할 겁니다. 제가 설치해둔 덫으로 그들을 몰아넣을 더 치명적인 일격을요. 협박과 모욕이 가득한 전화 이후 민준과 박 여사는 제게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겁을 먹고 곧 일을 시작해 돈을 붙일 거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저는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들이 초조함과 궁핍 속에서 며칠 더 기다리게 만들었습니다. 사냥감을 충분히 굶주리게 해야 미끼를 쉽게 무는 법이니까요. 제 예상대로 일주일 후 민준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으르렁거리는 목소리가 아니라 조금은 부드러워진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궁핍함이 그의 분노를 갉아먹었나 봅니다. 서연아, 몸은 좀 어때? 저는 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숨을 한번 들이쉬고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훌쩍이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나 때문에 당신이랑 어머님이 고생하는 거 알아. 나도 빨리 일하고 싶은데 팔이 너무 아파서 운전을 못하겠어. 의사 선생님이 조심 안 하면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한대. 전화기 너머로 민준이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미끼를 던졌습니다. 나도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 보려고 생각 중이야. 며칠 동안 계속 고민했는데 아무래도 고향의 부모님이 물려주신 땅이라도 팔아야 할 것 같아. 그 땅은 결혼 전 부모님이 제게 남겨주신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제게는 소중한 유산이었죠. 물론 절대 팔 생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그 땅을 탐내고 있었습니다. 땅을 판다는 말에 민준의 목소리가 즉시 바뀌었습니다. 어딘가 들뜬 기색이 역력했죠. 아니, 왜 팔아? 조상님이 물려주신 땅을 팔면 복 달아나. 일단 진정하고 다른 방법이 없는지 생각해보자. 나도 이제 방법이 없어, 여보. 저는 흐느꼈습니다. 아,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어. 며칠 전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전화했는데 어눌한 한국말로 자기가 미국 변호사래. 내가 혹시 란이라는 고모의 조카가 맞냐고 묻는 거야. 맞다고 했지. 란 고모는 우리 엄마 사촌인데 수십 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 가셔서 연락이 끊겼거든. 저는 일부러 천천히 미스터리하게 말했습니다. 민주는 숨죽여 듣고 있었습니다. 그 변호사가 말하길 고모가 최근에 돌아가셨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유산을 남기셨다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 무슨 수백만 달러의 캘리포니아 부동산 얘기까지 하는데 사기꾼인 것 같아서 그냥 끊어버렸어. 저는 숨을 죽이고 민준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예상대로 그는 제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뭐? 수백만 달러? 자,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왜 끊어? 세상에. 그 변호사 번호 있어. 당장 다시 전화해. 민준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물고기가 미끼를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사기 같아서 무서워. 요즘 세상에 무슨 사기야. 이건 인생 역전할 기회라고. 몰라? 민주는 거의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말 들어. 지금 진정하고 그 번호부터 당장 찾아봐.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당신은 정말 복을 걷어차는구나. 불과 몇 분 만에 민준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아내를 버리려던 폭력적인 남편에서 아내의 미래를 걱정하는 다정한 남편으로 변신한 것입니다. 저는 망설이는 척했습니다. 하지만은 무슨. 내 말 들어. 민준이 달랬습니다. 피곤할 텐데 푹 쉬어. 모든 건 나한테 맡겨. 절대 당신 손해보게 안 할 테니까. 사랑해. 마지막 사랑해라는 말이 그의 입에서 나왔을 때 저는 헛구역질이 났습니다. 그가 전화를 끊자 저는 침대에 앉아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연극은 이제 막 시작인데 벌써 이렇게 흥미진진하군요. 10분도 채 되지 않아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 번호였습니다. 민준이 벌써 희소식을 전했음이 틀림없었습니다. 아가, 서연아. 박 여사의 목소리는 지난주와는 완전히 다르게 꿀처럼 달콤했습니다. 민준이한테 얘기 들었다.
네가 정말 큰 복을 받았구나. 미국 고모님이 너를 도우셨네. 몸은 좀 어떠니? 팔다리는 아직도 쑤셔. 뭐 보양식이라도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만 해. 내가 끓여서 민준이 편에 보내줄게. 저는 그녀의 뻔뻔함에 웃음이 터져 나올 뻔했습니다. 저도 가식적으로 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감사해요. 저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 일은 아직도 어안이 벙벙하네요. 진짜인지 아닌지. 진짜지. 그럼 가짜겠니? 우리 민준이만 믿어. 걔가 얼마나 똑 부러지는데. 너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해줄 거야. 어쨌든 푹 쉬어라. 괜히 신경 써서 몸 축내지 말고. 우리 모자 이제 호강하게 생겼다. 아가. 그녀는 환희에 차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역겨운 감정이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만족감도 느껴졌습니다. 달콤한 덫은 설치되었고 두 모자는 불나방처럼 그 안으로 뛰어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유산 상속이라는 가짜 뉴스를 퍼뜨린 날부터 제 삶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적어도 민준과 박 여사의 눈에는 그랬죠. 그들은 매일 제게 전화했습니다. 일하라고 재촉하는 대신 다정하게 건강을 묻고 재미교포 변호사에 대한 진척 상황을 물었습니다. 저는 그들 우주의 중심이자 여왕이 되었습니다. 박 여사는 직접 닭을 고아 삼계탕을 끓이고 전복죽을 쑤어 민준 편에 보내왔습니다. 제가 친절한 할머니가 돌봐준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물론 저는 민준에게 제 진짜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근처 카페에서 만나 음식을 받기만 했죠. 저를 극진히 대하는 민준의 얼굴을 보니 경멸스러우면서도 통쾌했습니다. 그는 제 앞에 앉아 사과를 깎고 오렌지를 까주며 하나부터 10까지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마치 우리가 행복한 신혼부부라도 되는 것처럼요. 그는 계속해서 변호사 얘기를 꺼내며 빨리 연락해서 일을 진행하라고 재촉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미끼는 충분히 던졌으니 이제 그들의 믿음을 굳히기 위해 더 큰 물고기를 보여줄 때였습니다. 저는 김민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그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로또에 당첨된 사실과 제 계획을 듣고 김 변호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작은 체구의 여성이 그토록 대담하고 치밀한 복수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에 놀란 듯했습니다. 서연 씨, 계획이 정말 대담하군요. 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런 연극을 꾸미는 것은 자칫하면 법적인 문제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들이 제게 한 짓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고 그들 스스로 추악한 본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게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변호사님을 믿고 변호사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수표 한 장을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은 이 소송 전체 비용과 제 계획에 필요한 부대 비용입니다. 전문 배우를 고용해서 재미교포 변호사 역할을 맡기고 싶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김 변호사는 수표와 저를 번갈아 보더니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도 제 눈에서 흔들림 없는 결심을 보았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도와드리죠. 연극계에 아는 친구가 있는데 적합한 사람을 찾아줄 수 있을 겁니다. 며칠 후 김 변호사는 은퇴한 연극 배우인 박 선생님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는 60대였지만 여전히 품위가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인상이 좋으면서도 지적이고 근엄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특히 영어를 매우 유창하게 구사했죠. 그는 데이비드 김 변호사 역할에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박 선생님과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 시나리오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민준과 박 여사의 성격, 그리고 그들의 끝없는 탐욕에 대해 이야기했죠. 박 선생님은 이야기를 듣고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말아요. 이 역할 어렵지 않아. 이런 부류의 인간들은 돈만 보여주면 뭐든지 믿게 되어 있으니까. 저는 박 선생님을 위해 명품 정장 한 벌과 금태 안경, 악어 가죽 서류 가방, 그리고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 롤렉스 시계를 준비했습니다. 영문으로 된 가짜 법률 서류 몇 부도 세심하게 준비했죠. 마지막으로 그의 등장을 위해 기사가 딸린 고급 세단을 렌트했습니다. 모든 준비는 완벽했습니다. 저는 민준에게 전화해 데이비드 김 변호사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왔으며 집으로 방문해 가족 상황을 파악하고 상속 절차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민준과 박 여사는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돼지우리 갔던 집을 구석구석 광이 나도록 청소했습니다. 박 여사는 시장에 가서 온갖 산의 진미를 사와 귀한 손님을 대접할 상을 준비했습니다. 약속한 날 검은색 세단이 아파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데이비드 김 변호사 역할을 맡은 박 선생님이 위풍당당하게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멋진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누가 봐도 성공한 해외파의 모습이었습니다. 민준과 박 여사는 문 앞에서 허리를 굽혀 그를 맞이했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차 한잔 하시지요. 박 선생님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집 안으로 들어와 주위를 둘러본 뒤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는 시나리오대로 어눌한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헬로 두 분. 저는 데이비드 김 여사님의 유언 집행을 맡은 변호사입니다. 그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유언에 따라 제 의뢰인인 여기 서연 씨가 약 500만 달러 상당의 재산을 유일하게 상속받게 됩니다. 여기에는 산호세의 저택, 애플사 주식, 그리고 몇 가지 투자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00만 달러. 민준과 박 여사는 눈이 휘둥그레졌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박 선생님은 진지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한국으로 자산을 이전하는 절차는 꽤 복잡합니다. 저희는 서연 씨가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화목한 가정, 서로 사랑하는 부부 관계는 상속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한 전제 조건 중 하나입니다. 그는 말하며 민준과 저를 의미심장하게 쳐다봤습니다. 민준은 즉시 알아차리고 제 손을 잡으며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걱정 마십시오. 저희 부부는 아주 서로 사랑합니다. 저는 언제나 아내 곁에서 아내를 돌보고 지킬 겁니다. 박 여사도 서둘러 끼어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변호사님, 우리 서연이는 제게 친딸보다 더 소중한 며느리입니다. 저는 경멸의 웃음을 참으려 애썼습니다. 그들의 연기는 서툴렀지만 그들 자신에게는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데이비드 김 변호사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굿, 좋습니다. 며칠 후에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다시 방문하겠습니다. 그동안 서연 씨를 잘 보살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고는 그는 일어나 민준과 악수하고 떠났습니다. 고급 세단이 떠나고 민준 모자는 환희와 희망에 찬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마치 움직이는 황금 광산처럼 반짝이는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제가 감독하는 연극의 꼭두각시에 불과하며 그들을 조종하는 끈이 제 손에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데이비드 김 변호사의 방문 이후 민준 모자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저를 여왕처럼 곧 쏟아져 나올 돈다발처럼 대했습니다. 민준은 더 이상 제게 큰 소리치지 못했습니다. 대신 달콤한 말과 가식적인 배려가
그 자리를 채웠죠. 박 여사는 매일같이 사내진미를 요리해 민준 편에 보내왔습니다. 입으로는 늘 어서 기운 차려서 나중에 미국 가서 호강해야지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계획을 더 원활하게 진행하고 그들의 탐욕스러운 얼굴을 직접 보고 싶어서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어디까지 연기할 수 있는지 보고 싶었고 그들은 역시 저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우리 침실을 깨끗이 청소하고 매일 신선한 꽃을 꽂아두었습니다. 박 여사는 모든 집안일을 도맡아 하며 제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제가 깨지기 쉬운 도자기라도 되는 듯 소중히 다뤘습니다. 제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거액의 유산이 날아갈까봐 두려워했죠. 하지만 그 가짜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민준의 상간녀 아름이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예전처럼 조심스럽거나 두려워하는 기색 없이 오만하고 자신만만한 태도였습니다. 그녀는 인사도 없이 집 안으로 들어와 테이블 위에 종이 한 장을 던졌습니다. 임신했어요. 그녀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도전적인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민준 씨 아이예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했지만 그녀의 뻔뻔함에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민준은 얼굴색이 변하며 어쩔 줄 몰라 저와 어머니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유일하게 기뻐한 사람은 박 여사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초음파 사진을 보물처럼 집어들고 몇 번이고 들여다보며 한박 웃음을 지었습니다. 세상에 정말이니 우리 집안에 드디어 귀한 손주가 생기는구나. 조상님이 도우셨어, 조상님이. 그녀는 민준을 향해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아들, 장하다. 드디어 내가 손주를 안아보겠구나. 그러고는 저를 돌아보자 그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차가운 표정으로 명령했습니다. 서연아, 아름이는 이 집안의 핏줄을 잉태한 귀한 몸이야. 공신이지. 내일부터 너는 옆방으로 옮겨. 안방은 아름이랑 민준이가 쓰게 해. 조용히 태교할 공간이 필요하니까. 귀가 멍멍했습니다. 제 침실을 남편과 그의 상간녀에게 내주라고요. 이 모욕은 수천 번의 따기보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는 민준을 쳐다봤습니다. 그가 한마디라도 공평한 말을 해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비겁한 겁쟁이처럼 침묵했습니다. 그의 침묵은 곧 동의였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 서연아. 잠시 후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금만 참아줘. 아름이가 임신했으니까 우리가 배려해주는 게 맞아. 아름은 옆에서 팔짱을 낀 채 의기양양하게 비웃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밭지. 당신이 곧 백만장자가 될지 몰라도 결국 애도 못 낳는 암탉일 뿐이야. 승자는 나라고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제가 망설이는 것을 본 박 여사가 으르렁거렸습니다. 빨리 짐 안 옮기고 뭐해? 내 짐을 또 한 번 내다 버려줘야겠어. 명심해. 너는 곧 엄청난 재산을 갖게 될 거야. 이런 사소한 일로 변호사님 심기 거스르지 마. 그분이 우리 집안이 화목하지 않다는 걸 알면 너는 모든 걸 잃게 될 거라고. 그녀는 제가 설치한 덫을 이용해 저를 협박했습니다. 정말 웃기는 일이었죠. 저는 제 앞에 있는 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비겁한 남편, 악독한 시어머니, 뻔뻔한 상간녀. 마음속에서 증오가 격렬하게 타올랐지만 아직 패를 보여줄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더 굴욕을 참을수록 그들은 더 방심하고 더 많은 허점을 드러낼 테니까요. 저는 심호흡하며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체념한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짐 옮길게요. 저는 추억이 가득한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좋은 기억보다 슬픈 기억이 더 많았지만요. 옷과 개인 물품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물건 하나하나가 칼날처럼 제 가슴을 베는 듯 했지만 옳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머릿속에서는 더 잔인한 새로운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연극을 하고 싶다고. 좋아, 같이 해줄게. 하지만 이 연극에서 마지막에 우는 사람은 절대 내가 아닐 거야. 제 침실에서 쫓겨난 것은 끔찍한 모욕이었지만 동시에 제게 절호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민준과 아름이 공공연하게 부부처럼 살기 시작하면 그들은 모든 경계심을 잃을 겁니다. 그때가 바로 제가 그들의 외도 증거와 검은 속내를 쉽게 수집할 수 있는 기회였죠. 방을 나오기 전 저는 철저한 준비를 했습니다. 가진 돈의 일부를 사용해 인터넷으로 초소형 녹음기와 카메라를 주문했습니다. 일반인은 거의 발견할 수 없는 최고급 장비들이었죠. 단추, 펜촉, 전기 콘센트, 심지어 나사 모양으로도 위장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과 박 여사가 잠든 후 저는 예전 방으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흥분 때문이었죠. 저는 제 눈과 귀가 될 장비들을 가장 중요한 위치에 조심스럽게 설치했습니다. 카메라 하나는 침대 머리맡에 알람 시계 안에 교묘하게 숨겼습니다. 초소형 녹음기는 화장대 아래쪽에 붙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방구석 화분 속에 넣었죠. 거실 TV 뒤 박 여사와 민준이 앉아서 제 험담을 하던 자리에도 같은 장비를 설치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제 작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장비들이 제 역할을 해주길 간절히 바랐고 그것들은 저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바로 다음 날 저는 첫 번째 녹음 파일을 손에 넣었습니다. 휴대폰과 연결된 블루투스 이어폰을 통해 저는 집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대화를 똑똑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은 내용은 상상 이상으로 잔인하고 역겨웠습니다. 어머니, 아름이 어때요? 임신했대요. 기쁘시죠? 민준의 목소리였습니다. 기쁘지? 그럼 아들 낳으면 내가 크게 한턱 쏠게. 내 마누라는 정말 쓸모없는 년이야. 곧 돈이 생기니까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진작에 쫓아냈어. 박 여사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너는 걔한테 잘해줘서 빨리 재산관리 위임각서에 도장 찍게 해. 돈이 우리 손에 들어오면 푼돈 좀 쥐어주고 내쫓아도 늦지 않아. 알고 있어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서연이는 멍청해서 제가 하는 말은 뭐든지 믿어요. 며칠만 잘해주는 척하면 돼요. 돈만 손에 들어오면 가만 안 둘 거예요. 감히 그깟 배달 일로 친구들 앞에서 내 체면을 깎아 심장이 쥐어짜이는 것 같았습니다. 멍청이, 식충이, 쓸모없는 년. 이것이 그들이 저를 생각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제가 이 가정을 위해 희생했던 그 모든 세월이 무색해졌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증오는 극에 달했습니다. 이런 대화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방, 제 침대에서 민준과 아름이 나누는 사랑의 소리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웃고 떠들며 뻔뻔하게 서로를 탐했습니다. 아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준 씨, 그 가짜 마누라는 언제 버릴 거예요? 내 아이가 아빠 없이 태어나게 하고 싶지 않아요. 걱정 마, 곧이야. 민준이 달랬습니다. 걔 유산만 받으면 돼. 그때가 되면 내가 서울에서 제일 큰 결혼식을 열어줄게. 그들의 모든 음모, 비방, 더러운 행동은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되었습니다. 이 녹음 파일과 몰래카메라 영상은 법정에서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될 겁니다. 저는 모든 데이터를 USB에 복사한 뒤 사본 하나를 김 변호사에게 보냈습니다. 그는 즉시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분노했지만 동시에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서연 씨, 아주 잘하셨습니다. 이 증거들이라면 이혼 소송에서 이기는 것은 물론 그들을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승리는
이미 우리 것입니다. 그의 말을 듣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혼과 고소는 계획의 일부일 뿐입니다. 저는 민준이 모든 것을 잃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가정과 명예뿐만 아니라 그가 항상 자랑스러워하던 사업까지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3자, 아름이라는 여자에 대해 더 알아봐야 했습니다. 그녀가 겉보기만큼 단순하지 않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름이 집에 들어온 이후로 저는 항상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그저 놀기 좋아하고 남자에게 의지하려는 어린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서는 계산적이고 예리하며 야망에 찬 분위기가 풍겼습니다. 그녀가 민준을 보는 눈빛은 사랑하는 사람을 보는 눈빛이 아니라 사냥꾼이 먹잇감을 보는 눈빛과 같았습니다. 뱃속의 아이는 더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것 같았죠. 민준을 완전히 무너뜨리려면 그의 연인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름의 신상에 대해 더 깊이 조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현재의 제 재력으로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죠. 저는 다시 김 변호사를 찾아가 제 생각을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아름이라는 여자가 단순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문 흥신소를 고용해서 그녀에 대해 조사하고 싶습니다. 믿을 만한 곳을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본성을 공격하기 전에 날개부터 꺾는 것은 현명한 전략이죠. 제가 믿는 탐정회사에 연락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아주 은밀하고 효율적으로 일합니다. 이틀 만에 저는 탐정회사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제가 아는 아름에 대한 모든 정보, 즉 이름, 직장, 그리고 몰래 찍은 사진 몇 장을 그들에게 제공했습니다. 제 요구는 명확했습니다. 그녀의 과거, 사회적 관계, 그리고 민준에게 접근한 진짜 목적을 알아내는 것이었죠. 탐정들은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아름이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돌아올 때까지 24시간 내내 그녀를 감시했습니다. 그리고 단 일주일 만에 저는 첫 번째 정보를 받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첫 보고서에는 아름이 말했던 것처럼 갓 졸업한 사회초년생이 아니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3년 전에 졸업했고 민준의 회사에 오기 전에 이미 두 군데의 다른 회사에서 일한 경력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두 회사 모두 그녀가 퇴사한 직후 의심스럽게 파산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내용은 보고서 마지막에 있었습니다. 탐정들은 아름이 한적한 카페에서 낯선 남자와 비밀리에 만나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다름 아닌 업계에서 민준의 회사와 가장 큰 경쟁 상대인 대성그룹의 황민호 이사였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즉시 탐정들에게 이 관계를 더 깊이 파고들라고 요청했고 최종 결과는 제 모든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었습니다. 아름은 산업 스파이였습니다. 그녀는 대성그룹에 의해 민준의 회사로 보내졌으며 목적은 중요한 경영 정보, 특히 두 회사가 경쟁하고 있던 대규모 건설 입찰 관련 정보를 빼내는 것이었습니다. 여자를 밝히고 자만심이 강한 민준은 아름의 미인계에 쉽게 넘어갔습니다. 그는 그녀를 맹목적으로 믿고 중요한 서류 처리를 맡겼으며 심지어 자신의 사업 계획을 자랑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회사의 모든 비밀이 경쟁사로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큰 충격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아름이 민준을 협박하고 저를 억압하는 데 사용했던 임시는 완전히 거짓이었습니다. 탐정들은 아름이 무허가 병원에 정기적으로 드나드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민준을 속이기 위해 가짜 초음파 사진과 검사 결과지를 구매했던 것입니다. 이 가짜 임신의 목적은 민준을 꽉 붙잡아두고 그의 절대적인 신뢰를 얻어
더 깊은 기밀 문서에 접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최종 보고서를 손에 든 저는 분노하면서도 통쾌했습니다. 항상 자신이 똑똑하고 유능하다고 여겼던 민주는 결국 여자에게 노란한 바보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저를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경력을 나락으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체스 말이 제자리에 놓였습니다. 저는 민준의 배신에 대한 증거뿐만 아니라 그의 사업 전체를 폭파시킬 수 있는 폭탄을 손에 쥐게 된 것입니다. 이제 저는 서둘러 패를 뒤집지 않을 겁니다. 기다릴 겁니다. 민준이 그와 그의 상간녀가 만든 진흙탕에 가장 깊이 빠질 때까지요. 그때 이 폭탄의 뇌관을 당기는 것은 바로 제가 될 겁니다. 아름의 정체를 알게 된 후에도 민주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곧 아빠가 된다는 행복과 수백만 달러의 재산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환상에 빠져 있었죠. 탐욕은 그의 눈을 멀게 했고 그를 더욱 뻔뻔하고 악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음모를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명의로 된 유일한 재산, 부모님이 남겨주신 고향의 작은 집을 빼앗으려는 것이었죠. 그 집은 물질적 가치는 크지 않았지만 제게는 추억이 깃든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이전에 민주는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그 집을 팔자고 여러 번 저를 설득했지만 저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이제 거액의 유산을 상속받게 될 것이니 제가 그 작은 집을 더 이상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그는 생각한 모양입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민주는 저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그는 제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달콤하게 말했습니다. 자기야, 요즘 고생 많았지. 내가 다 알아. 한더시리안. 그의 가식에 소름이 돋았지만 저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괜찮아. 당신이랑 어머님이 챙겨주시니까 훨씬 좋아졌어. 당신이 최고의 아내라는 거 알아. 민주는 연극을 계속했습니다. 곧 유산 받으면 내가 다 계획해놨어. 세계 여행도 시켜주고 당신이 갖고 싶은 거 다 사줄게. 그런데 그 전에 당신이랑 상의할 게 있어. 그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입찰에 들어가는데 큰 자본금이 필요해. 이 프로젝트만 따내면 우리 회사는 날개를 달게 될 거야.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아직 조금 부족해. 그래서 말인데 고향집을 팔아서 나 좀 도와주면 어떨까? 우리 부부의 공동 투자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내가 10배는 더 큰 저택으로 사줄게.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안에는 탐욕과 거짓이 가득했습니다. 이 서류에 서명하면 모든 것을 잃게 되리라는 것을 알았지만 바로 거절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또 어떤 수작을 부릴지 지켜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집, 우리 부모님이 남겨주신 건데 저는 망설이는 척했습니다. 알아. 민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봐. 그 집 그냥 놔둬서 뭐해? 팔아서 돈을 벌게 하는 게 더 좋지 않겠어? 날 믿어. 절대 당신 손해보게 안 할 테니까. 제가 계속 침묵하자 부엌에서 시어머니가 나와 끼어들었습니다. 그래, 아가. 민준이 말이 맞다. 부부는 한마음이어야지. 네가 지금 민준이를 도우면 나중에 그 은혜 잊지 않을 거야. 네가 동의 안 해서 회사에 문제라도 생겨봐. 변호사님이 알게 되면 너는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어. 또 그 협박조의 말투였습니다. 그들은 항상 제 약점을 파고드는 법을 알았죠. 하지만 그들은 틀렸습니다. 과거의 서연은 이미 죽었으니까요. 테이블 위의 서류를 보니 그것은 민준에게 제 집의 매매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이었습니다. 제가 서명하면 그는 즉시 집을 팔아 돈을 가로챌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동의할게. 서명할게. 민준과 박 여사는 얼굴의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쉽게 동의할 줄은 몰랐을 겁니다.
민주는 서둘러 펜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조건이 하나 있어. 무슨 조건이든 말만 해. 다 들어줄게. 서명하기 전에 고향에 한 번만 데려다 줘. 부모님께 향이라도 하나 피우고 말씀드리고 싶어. 그래도 부모님 평생의 노력이 담긴 집이잖아. 민주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것이 그저 저의 감상적인 요구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것이 제 계획의 일부라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겠죠. 그 고향 방문이 바로 제가 한 발 앞서 나갈 기회였습니다. 민준이 동의하자마자 저는 몰래 고향에 사는 제가 아주 믿는 사촌 오빠에게 연락했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의 일부를 털어놓고 물론 로또 당첨 사실은 숨겼습니다.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고향에 내려가서 민준과 박 여사가 이웃들에게 곧 백만장자가 될 며느리에 대해 자랑하러 다닐 동안 저는 사촌 오빠와 함께 등기소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그 집을 사촌 오빠에게 증여하는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모든 절차는 신속하고 합법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법적으로 그 집은 더 이상 제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자 민주는 다시 제게 위임장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펜을 들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제 이름을 서명했습니다. 민주는 기뻐하며 그 종이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와 시어머니는 서로를 보며 의기양양하게 웃었습니다. 마치 승리를 거머쥔 것처럼요. 그들은 자신들이 들고 있는 종이가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들은 허상 위에서 승리를 자축하고 있었습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는 말이 있죠. 저는 조용히 그들을 관찰하며 생각했습니다. 마음껏 즐겨도 이 즐거운 연극도 이제 곧 끝날 테니까 마지막 그물이 곧 던져질 겁니다. 제 서명을 받은 후 민주는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즉시 부동산 중개인에게 연락해 고향집을 금매로 내놓았습니다. 프로젝트 투자금뿐만 아니라 상간녀와 그의 귀한 아들을 위해서도 돈이 급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중개인에게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집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었으며 새 소유주는 제가 아니라는 것이었죠. 민주는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는 제 귀를 의심했죠. 전화기 너머로 중개인에게 사기꾼이라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등기소에서 직접 확인했을 때 잔인한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상처 입은 짐승처럼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얼굴에는 살기가 가득했죠. 당신 무슨 짓을 한 거야? 왜 집이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건데? 그는 서류를 테이블에 내던지며 제게 소리쳤습니다. 저는 여전히 침착하게 순진한 척했습니다. 나는 몰라. 당신한테 위임장에 서명해줬잖아.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직도 발뺌할 거야? 민주는 제게 다가와 따귀를 때리려는 듯 손을 들었지만 멈칫했습니다. 제가 여전히 그의 수백만 달러짜리 황금 광산이라는 사실을 떠올렸을 겁니다. 순간의 분노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을 수는 없었죠. 그는 분노를 억누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똑바로 말해. 내 뒤에서 무슨 짓을 한 거지? 아니야. 혹시 행정착오가 있었던 거 아닐까? 저는 계속해서 순진한 아내를 연기했습니다. 제 침착함은 민준을 더욱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방안을 서성이며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그가 항상 무시하던 멍청한 아내가 이렇게 멋지게 자신을 속일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민준이 혼란에 빠져 있는 동안 저와 김 변호사는 계획의 마지막 단계를 조용히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수집한 모든 증거를 그에게 넘겼습니다. 민준 모자의 외도, 폭력, 재산 탈취 음모가 담긴 녹음과 영상이 가득한 USB.
아름의 진짜 신분과 경쟁사와의 관계에 대한 탐정회사의 상세한 보고서. 김 변호사는 그의 전문성과 인맥을 활용해 저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민준의 회사 경영 활동을 더 깊이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제 예상대로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하는 민준이 깨끗할 리 없었습니다. 조사 결과 수많은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민준은 가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거액의 세금을 탈루했습니다. 그는 여러 하청업체를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자금을 유용했으며 심지어 회사 공금을 횡령해 유흥비와 상간녀의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 모든 증거는 완벽하게 수집되고 체계적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서류철 하나하나가 그의 범죄 혐의였고 증거 하나하나가 그의 인생과 경력을 묻어버릴 관뚜껑의 못이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서연 씨, 김 변호사가 전화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를 감옥에 보낼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신호만 주시면 이 그물을 조이겠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아래의 분주한 차량 행렬을 내려다봤습니다.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더 이상 증오도 고통도 없었습니다. 오직 강철 같은 결심만이 남아있었죠. 이 연극을 끝낼 시간이 왔습니다. 악인들이 죗값을 치를 시간이 온 것입니다. 시작하시죠, 변호사님.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일 그가 자만심의 정점에 서 있을 때 지옥의 가장 깊은 곳으로 떨어뜨려 주세요. 다음 날은 민준과 그의 회사에 매우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그가 온갖 수단을 동원해 경쟁했던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의 계약 체결식이 열리는 날이었죠. 그는 아름이 제공한 기밀 정보 덕분에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멋지게 차려입고 환한 얼굴로 회사를 거닐었습니다. 마치 왕위에 오르기 직전의 왕처럼요. 그는 그날이 바로 자신의 인생에 대한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붕괴는 갑작스럽게 시작되었습니다. 계약 체결 직전 모든 파트너와 언론이 모여 있는 순간 발신인이 없는 봉투 하나가 민준의 손에 전달되었습니다. 그는 호기심에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사진 몇 장과 USB 하나가 들어 있었죠. 민준은 사진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것은 아름이 경쟁사인 대성그룹의 황민호 이사와 다정하게 껴안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심지어 두 사람이 함께 서류를 검토하는 사진도 있었는데 그 서류는 바로 자기 회사의 입찰 제안서였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격렬하게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영상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아름이 황민호 이사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으며 민준의 회사가 파산한 후 더 높은 자리를 약속받는 장면이었습니다. 민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상처 입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회의실을 뛰쳐나갔습니다. 사람들의 놀란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았죠. 그는 미친 듯이 아름을 찾아다녔습니다. 마침내 자기 자리에 태연하게 앉아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는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내가 감히 날 배신해? 민준은 달려들어 아름의 뺨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아름은 바닥에 쓰러졌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일어나 입가에 피를 닦으며 비웃었습니다. 배신, 꼭 당신이 날 진심으로 사랑한 것처럼 말하네. 당신도 그냥 여자를 밝히는 멍청한 놈일 뿐이잖아. 대를 이을 아들이 필요해서 날 이용한 거 아니었어. 이제 내 실력을 알겠지. 그 입찰, 대성그룹이 이겼어. 죽여버릴 거야. 민준은 미쳐서 아름의 목을 조르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또 다른 충격이 덮쳤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파트너와 직원들의 휴대폰이 일제히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민준의 추악한 사생활에 대한 녹음, 사진, 영상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그에게 했던 욕설과 폭언을 들었습니다. 그가 자기 집에서 아름과 애정 행각을 벌이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의 모자가 제 재산을 빼앗으려던 음모까지 들었습니다. 민준이 그토록 공들여 쌓아온 성공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의 이미지는 순식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파트너들은 경멸의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며 고개를 저었고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민준이 혼란 속에서 멍하니 서 있을 때 회사 정문이 열리고 제복을 입은 경제범죄수사팀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당신이 MJ건설 대표 박민준 씨 맞습니까? 민준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네, 무슨 일이시죠? 탈세, 사기, 재산 편취, 공금 횡령 혐의로 당신을 체포합니다. 서로 동행해 주시죠. 수사팀장은 민준의 얼굴 앞에 체포영장을 내밀었습니다. 경찰 2명이 다가와 그의 손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동시에 어디선가 기자들이 몰려와 민준에게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민준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소리치지도 저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멍한 눈으로 문 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스러운 군중 속에서 그는 저를 보았습니다. 저는 길 건너편에 서서 조용히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낡은 배달복이 아닌 세련된 오피스룩을 입고서요. 제 얼굴에는 더 이상 체념과 피로가 아닌 차가울 정도로 평온한 표정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충격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이 모든 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제 손안에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입꼬리를 살짝 올려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은 통쾌함의 미소가 아닌 해방감의 미소였습니다. 마지막 그물은 조여졌습니다. 정의는 늦었지만 마침내 도착했습니다. 민준은 경찰에 이끌려 떠났습니다. 무너져가는 왕국과 감옥에서의 암담한 미래만을 남겨둔 채 몇 달 후 박민준과 공범들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공개 재판이었기 때문에 많은 언론과 대중의 관심을 끌었죠. 민준의 사건은 단순한 이혼 소송이 아니라 수많은 경제 범죄와 도덕적 타락을 폭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혼 소송의 원고이자 형사사건의 중요 증인 자격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약하고 두려움에 떨던 서연이 아니었습니다. 단정한 베이지색 정장을 입고 머리는 깔끔하게 올렸으며 가벼운 화장을 했지만 얼굴에서는 단호함과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저는 김 변호사 옆 맨 앞줄에 앉아 조용히 모든 것을 지켜봤습니다. 피고인석의 민준은 초췌하고 비참해 보였습니다. 한때 윤기 나던 머리는 희끗희끗해졌고 얼굴은 수척했으며 눈은 피로와 절망으로 푹 꺼져 있었습니다. 그는 헐렁한 수의를 입고 수갑찬 두 손을 꼭 쥐고 있었죠. 저를 보자 그의 눈에서 증오의 불꽃이 튀었지만 이내 무력감에 휩싸여 사그라들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당당한 태도와 날카로운 변론으로 재판부의 증거들을 차례로 제출했습니다. 시작은 민준의 외도 증거였습니다. 민준과 아름의 애정 행각이 담긴 영상과 사진이 대형 스크린에 상영되자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들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김 변호사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박 여사의 악독한 욕설, 민준의 폭력적인 협박, 그리고 두모자의 재산 탈취 음모가 법정의 정적을 깨고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민준의 가슴을 찌르고 그의 위선적인 가면을 벗겨냈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박 여사는 그 내용을 듣고 얼굴이 새하얘지더니 쓰러질 듯 비틀거렸습니다. 민준은 범행을 부인하려 애썼습니다. 모든 것이 조작이며 제가 자신을 함정에 빠뜨렸다고 소리쳤습니다. 저 여자는 교활한 여자입니다. 저를 함정에 빠뜨렸어요. 전부 가짜입니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전문기관의
감정 결과를 제출하며 모든 녹음과 영상이 편집이나 조작의 흔적이 없는 원본임을 증명했습니다. 민준의 모든 변명은 무의미해졌습니다. 재판의 하이라이트는 검찰이 민준의 경제 범죄 증거를 제시했을 때였습니다. 수많은 가짜 장부와 세금 계산서, 증빙 서류가 제출되었습니다. 민준에게 사기를 당한 협력업체 대표들, 그의 강요로 회계를 조작했던 직원들이 증인으로 나와 증언했습니다. 확실한 증거 앞에서 민준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무너져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마침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법원이 제2혼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모든 공동재산은 재분배되었고 민준은 그가 제게 가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해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했습니다. 형사소송에서는 탈세, 사기, 횡령, 그리고 아내 학대 등 수많은 죄목으로 박민준에게 상응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사의 의사봉이 탕하고 울리며 한 배신자의 자유와 경력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정의는 실현되었습니다. 민준에게 징역 18년이 선고되자 법정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그가 저지른 범죄에 비해 비싼 대가였지만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판결을 듣고 민준은 모든 힘을 잃은 듯 바닥에 주저앉았고 교도관들의 부축을 받아 끌려 나갔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박 여사는 큰 충격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이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모습을 보자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서 기절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황급히 그녀를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부와 권력을 향한 그녀의 꿈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제 그녀는 아들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들이 살던 아파트, 고급 승용차 등 모든 재산은 법원에 의해 압류되어 피해자들에게 배상하고 벌금을 내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 아들을 둔 어머니에서 박 여사는 하루아침에 집도 기댈 곳도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름은 누구보다 빨랐습니다. 민준이 체포된 직후 모든 것이 탄로 났음을 깨닫고 민준이 태교비로 준 거액의 돈을 챙겨 도망쳤습니다. 경찰이 전국에 수배령을 내렸지만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가짜 임신에 대한 진실도 법정에서 밝혀져 민준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버린 아내와 맹목적으로 믿었던 상간녀 모두에게 처절하게 속았던 것입니다. 재판이 끝나고 저는 밖으로 나와 신선한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오늘따라 하늘은 유난히 푸르고 높았습니다. 마음속의 모든 짐과 분노가 씻겨나가는 듯했습니다. 고통스러운 과거는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승리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승리는 통쾌함보다는 이상하리 많지 평온한 감정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위한 정의를 되찾았고 이제는 진정으로 제 삶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모든 일이 끝난 후 저는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가 로또에 당첨된 사실을 공개했죠. 이 소식은 즉시 언론의 폭풍 같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학대받던 한 여성이 하루아침에 억만장자가 되어 상황을 역전시킨 이야기는 온 나라의 뜨거운 화제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의 강인함과 지혜에 감탄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제가 너무 잔인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모든 말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니까요. 거액의 돈을 손에 쥐었지만 사치스러운 생활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서울로 모셔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교회의 작은 정원이 딸린 집을 사서 부모님이 텃밭을 가꾸고 여생을 편히 즐기실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 부모님의 행복하고 자랑스러운 미소를 보며 이것이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음을 알았습니다. 다음으로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을 실현했습니다. 안연이라는 이름으로
제 패션 회사를 설립했죠. 저는 아름답고 세련된 옷을 만들어 여성들이 자신감을 갖고 스스로를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타고난 감각과 열정, 그리고 유능한 디자이너들을 영입한 덕분에 제 회사는 빠르게 성장하여 시장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을 가장 뜨겁게 한 일은 어머니의 손길이라는 이름의 자선재단을 설립한 것이었습니다. 재단은 어려운 환경의 여성, 미혼모,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돕는데 전념했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와 능력을 사용해 그들에게 힘을 주고 싶었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그들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으며 더 나은 삶을 살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회사에서 주최한 자선, 기금 모금 행사에서 저는 우연히 지훈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제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학창 시절 그는 조용하고 말이 없었죠. 10여 년 만에 다시 만난 그는 이제 유능한 건축가이자 대형 설계사무소의 대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이 맞지? 나 지훈이야. 기억나? 저는 제 앞에 선 키 크고 세련된 남자를 보며 놀랐습니다. 그의 미소는 예전처럼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옛 추억을 이야기했습니다. 지훈은 언론을 통해 제 이야기를 접했고 저의 강인함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저를 대중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아닌 진심 어린 존중과 공감의 눈으로 바라봐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은 민준과는 전혀 다른 남자였습니다. 그는 섬세하고 제 말을 경청해 주었으며 제가 하는 모든 일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의 곁에 있으면 저는 평온함과 절대적인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상처로 가득했던 제 마음에 부드럽고 진실한 새로운 사랑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2년 후 저와 지훈은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해 해변에서 소박하고 따뜻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저는 제 회사에서 직접 디자인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사랑하는 남자 곁에 서서 넘치는 행복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은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지훈은 최고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저를 사랑하고 존중해 주었으며 일과 삶 모두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회사를 경영하고 자선 활동에 참여하며 진정한 의미의 가정을 꾸려나갔습니다. 패션 회사 아녀는 계속해서 성장하여 유명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자선재단, 어머니의 손길도 수천 명의 불행한 사람들을 도와 그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거액의 돈이 아니라 제가 사랑하는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것에서 삶의 진정한 기쁨과 의미를 찾았습니다. 어느 날 고향의 사촌 오빠에게서 소식을 받았습니다. 제 전 시어머니인 박 여사가 위독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준이 감옥에 간 후 그녀는 정처 없이 떠돌다 결국 뇌졸중으로 쓰러져 반신불수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치료비도 돌봐줄 사람도 없이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었죠. 소식을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녀의 모질고 악독했던 모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녀가 저지른 일에 대한 업보를 받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어쨌든 그녀는 기댈 곳 없는 불쌍한 노인이었으니까요. 저는 이 일을 지훈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 어떤 결정을 하든 나는 항상 당신을 지지할 거야. 며칠 밤을 고민한 끝에 저는 용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제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였습니다. 증오를 품고 사는 것은 제 영혼을 무겁게 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직접 나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손길 재단을 통해 박 여사의 병원비를 전액 지원하고 그녀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돌봐줄 간병인을 고용했습니다. 저는 이 일을 조용히 자신을 돕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녀가 알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고결한 용서이며 고통스러웠던 과거의 마침표를 찍는 저만의 방식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뒤로하고 저는 지훈과 함께 행복의 길을 계속 걸어갔습니다. 제 인생은 끔찍한 폭풍우를 겪었지만 비가 그친 뒤 하늘은 더 맑게 개었습니다. 저는 불행의 나라까지 떨어졌던 한 여성에서 성공하고 자립하며 진정한 행복을 찾은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제 이야기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자신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지킨다면 기적은 반드시 찾아오고 밝은 미래가 열릴 것이라는 증거입니다.